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박영규 씨가 쓴 에로틱 조선입니다. 저는 주로 전자책을 읽는데요, 리디북스의 셀렉트 서비스 구독하고 있거든요. 거기 인기도서 코너에 이 책이 한동안 계속 상위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책을 잡다하게 다양하게 읽는 편이라서 이번에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박영규 씨가 썼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죠.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이 책을 썼습니다. 200만 부 넘게 팔린 책이었죠. 이분은 예전 기록물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글감을 찾아내는 분이에요. 저자는 워낙에 오래된 기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읽으면서 이건 글감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많이 모았던 것 같고요. 그런 걸 모아서 쓴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환관과 궁녀, 2004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었을 거고, 환관과 궁녀의 확장판이 아마도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에로틱 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로틱 조선은 2019년에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내용을 상당 부분 말을 해주죠. 조선시대 사람들의 성생활 보고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궁궐 안팎에서 발생한 성과 관련한 온갖 사건, 사고, 모음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1부는 에로틱 심벌이 된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기생, 궁녀, 의녀, 첩 등이 나오고요. 문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풀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이고 믿을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는 추나와 육담의 에로티시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추나의 역사로 시작을 하고요. 추나를 직접 사진으로 보여주죠. 그림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물건 등을 하나씩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적인 판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또 육담을 이야기하면서는 구강 성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다룬다든지, 또 당시에 그 남자들 결혼 되게 일찍 했잖아요. 꼬마 신랑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성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는 조선의 섹슈얼리티와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는 여종, 근친상간, 승려, 환관 등이고요. 키워드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정말 조선시대도 천태만상이었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궁중을 뒤흔든 스캔들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키워드는 양녕대군, 세종의 며느리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양성구유자라는 단어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양성구유자라고 부르더라고요. 한 가지 사례도 볼 수 있었는데, 여자로 살기 위해서 시집을 갔다가 남편과 헤어진 다음에는 또 부인을 얻어서 장가를 갔던 그런 인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네, 이것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성적으로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자유분방했던 존재는 힘있고 권력 있는 남성이었다 라는 점입니다. 네, 저는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는 의녀에 대한 글이 새롭게 접하는 내용이 많아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의녀는 요즘 말로는 여자 의사를 뜻하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니까요. 이게 뭐 보통 배워서는 되는 게 아니죠. 일단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 조선시대 때 한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이 5%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양반 포함해서 그래요. 따라서 조선시대 의녀는 상위 5% 안에 드는 지식인이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들은 천민이었습니다. 의녀는 거의 다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이었죠. 자, 요즘 시각으로 보면 참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 책이 소개하는 의녀에 대한 모든 것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의녀는 왜 필요했을까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땐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이었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 의사가 부인병을 치료하는 게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의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녀 제도는 태종 6년 때 도입이 됩니다. 그게 1406년이었고요. 재밌는 점은 중국에도 여자 의사는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서양사에서도 여자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아주 독특한 시도를 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녀가 되려면 거쳐야 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초학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의학을 처음 배운다 라는 뜻이고요. 초학위의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못하면 다시 관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겠죠. 그 다음 단계는 간병입니다. 말 그대로 의원을 보조하면서 간병을 하는 거죠. 간병의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내의녀인데요. 간병의 중에서 의술이 뛰어난 자를 발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흔이 될 때까지 내의녀가 못하고 계속 간병의로 남게 되는 거죠. 또 마흔이 지났는데도 전문 분야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관노가 돼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실력이 있어야지 살아남도록 설계가 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뭐 기본적인 임무는 간병입니다. 대상은 주로 부인들이고요. 출산을 돕는 조산원의 역할도 그래서 했다고 하죠. 약을 직접 처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약 처방은 남자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의녀들은 좀 특이한 역할도 맡았습니다. 여자 경관 역할을 했어요. 경찰이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몸을 수색하는 일, 이걸 의녀들이 했다고 해요. 또 후궁이나 어린 왕자를 잡아들이는 일, 이런 것도 의녀가 했다고 합니다. 여성 혐의자의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일, 이것도 의녀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임신한 죄수는 형 집행을 출산할 때까지 연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했는지 여부 이걸 판별하는 그 역할도 중요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자 경관의 역할,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약방 기생의 역할인데요. 기생이요. 연산군 시절에 해민사에 소속된 의녀들을 연회에 동원해서 술을 따르게 한 게 그 유래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해민서 관원이 되면 의례 의녀들과 놀아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종 때 이르러서는 의녀를 연회에 동원하는 거 이걸 금지했다고 해요. 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는 미투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전희관과 해민서에서 간통 사건이 발생하는데 저자의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주도자가 자신의 직책을 남용해서 생겨났고 의료기관 내부의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일종의 성상납 사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 때문에 의녀에 대한 당시 사회적인 인식,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의녀는 궁궐에서 근무하더라도요, 상주하는 게 아니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녀는 아니었던 거죠. 의녀는 혼인도 가능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신분이 천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혼인은 하는 게 불가능했다라고 해요. 양반의 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의녀가 양반의 첩이 되면 천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녀들은 양반의 첩이 되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반들도 의녀를 첩으로 들이는 거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의녀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잘 돌보는 데다 침도 놓고 안마도 잘했으며 한문도 알고 머리도 좋았다. 미모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였다. 네, 결혼 이후에도요, 의녀들은 대부분 직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외간 남자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서 곧잘 사달이 일어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궐 밖에서 의녀가 관련된 간통이 많았고 이에 대한 상소문이 많았다라는 거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의녀에 대해서 나쁜 일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의술로 이름을 남긴 의녀들도 몇몇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내의녀가 되고 나서 실력이 출중하면 임금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게 어의녀죠. 대표적인 예가 대장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인물이죠. 의녀로는 유일하게 임금의 주치의가 됐던 인물입니다. 무려 20여 년 동안 어의녀를 지냈다고 하죠. 대장금이 주치의가 됐던 건 중종 19년입니다. 이게 1524년이에요. 자, 물론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대신들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들이 연회할 때 뭐 술따를 하고 불러냈던 의녀들 중에 하나가 주치의가 된 거잖아요. 왕의 주치의요. 이걸 몹시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은 왕이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이거는 대장금이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남자 의원들이 들어가서 왕을 보살피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자주 했다고 해요. 중종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죽었으니 왕을 치료했던 그녀는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했다. 물론 특별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의녀 직분은 유지했겠지만 오랫동안 왕의 총애를 받은 일이 빌미가 되어 내의원에 계속 머무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녀는 되기도 힘들지만은요, 되고 나서도 참 힘든 직종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위치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의원을 천시했죠. 왜냐하면 의사가 하는 일이라는 게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대면 접촉해야 했었잖아요. 게다가 피도 봐야 되고 고름도 짜내야 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했던 거죠.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중인이나 천민이 하던 일이 바로 의사였죠. 게다가 조선시대는 남녀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층민인데다가 여자인 의녀, 이 의녀의 사회적인 위치는 정말 정말 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참 모순적인 건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의녀는 당시 상위 5% 안에 드는 지식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이가 양반 포함해서 5%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녀들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라는 거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나보다 무식한 것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죠. 또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니까요. 또 성적으로도 착취당했던 거잖아요. 자, 이런 사회에서 의녀가 조금이라도 신분 상승을 하려면 그건 양반의 첩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벼슬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제한이 있었어요. 잡직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도 잡직은 중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들이 중인이면 엄마도 중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반의 첩이 되면 자신도 중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첩은 첩이고요. 계급 상승은 한 단계 이루어지게 된다 손 치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서 겪었던 굴레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즘 여자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엔 그렇게 살았다. 참 안타깝지만 그랬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계급이란 게 없어졌잖아요.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인류가 정말 큰 성취를 이룬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더불어서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